종합주가 지수 움직임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거든요. 지수는 35포인트 하락을 해서 2953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더 많이 빠졌죠. 22포인트 하락해서 1009.6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의 하락세들이 상당히 좀 거셌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150을 살펴보면 코스닥 150 지수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도 코스피 지수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수 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하락세들이 조금 더 컸었던 그런 흐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단 280억 정도 매수세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1조 3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고 기관들이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오늘 프로그램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제 2,300억 정도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4,900억 정도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2,40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셌던 모습들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을 좀 숫자를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래소에서 차익 프로그램 차익으로 5,200억 정도 매도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차익에서도 코스닥에서 한 2,200억 정도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컸던 이유는 일단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거래에서 차익과 비차익의 규모를 따져보면 비차익이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높아진 지는 한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비차익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물량들이 그 ETF 연계 매매들이 지금 비차익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비차익 거래들이 좀 많아지는 거고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산다거나 그리고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기관 투자가 조금기는 하는데 살펴보면 차익에서 매도세들이 이제 많이 나왔단 말이죠. 차익에서 매도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왔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한 자, 이거 지우고 다시 가보죠. 자,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한 이 기관 투자가들 중심에서 이 차익 거래가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그 매도 물량이 1조 3천억 기관 투자가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5,200억이 차익이더라 라는 이야기는 분량이 상당히 좀 크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차익 거래에 대한 물량들은요. 뭐 이번에 매도가 나왔으면 다음번에 매수가 나올 가능성도 역시 높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물과 선물의 괴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은 됩니다. 단 이제 비차익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코스닥에서는 일단 좀 고민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에 대한 차이를 아주 좀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차익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 이론적 가격차를 활용을 해서 뭐 선물이 더 비싸지면 현물과 선물 중에서 선물이 더 비싸지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고 그리고 이론적 가격에서 현물이 더 비싸지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로 이루어지는 게 차익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15개 이상의 종목을 바스켓으로 해서 주문을 넣는 물량들을 이제 비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는 좀 의지가 없는 물량이다라고 좀 흔히들 평가하고요. 비차익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는 물량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ETF 거래 비중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비차익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장은 차익 위주의 매도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폭들이 좀 크고 좀 아프지만 너무 크게 좀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정도 시장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띄워놨던 화면들이 좀 사라졌는데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제 하락폭들이 좀 컸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제일 좀 관심 깊게 보고 제일 많이 언급을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버텨주질 못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깨져나갈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들만 놓고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은 썩 좋은 시그널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흐름들을 한번 좀 맞춰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들 그동안 좀 살펴보면은요. 그동안 이제 이 21선 라인들은 훼손을 하지는 않는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깨졌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트렌드가 훼손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조차도 잘 훼손을 하질 않았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도 21선은 일단 좀 지켜줬다. 깨졌다가 돌렸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는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강하게 이어져 온 트렌드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어느 정도 훼손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약간 좀 고민스러운 점들, 의문부호 정도 하나 정도는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주도 또 한쪽 살펴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고요. LG화학주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들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좀 시장 이슈가 좀 부른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 도움이 될 거냐, 상장이란 이슈가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냐라는 이슈에서는 두 가지 정도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배터리주를 살려면 2차 전지주를 살려면 LG화학을 샀었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주를 사기 위해서 LG화학을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로서의 매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어쨌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가 LG화학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그래도 자회사의 그 가치가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일단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상반되는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시각 중에서 한 가지는 일단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이슈는 LG화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에는 당분간 좋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8일, 19일 뭐 이때 정도로 상장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가겠죠. 요즘 또 공모주들에 대한 열풍들 같은 거 이제 공모주를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관점들이 좀 자금들을 이제 쓸어 담을 거예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그 자금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들, 뭐 은행에 있던 돈들을 이제 갖고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주식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청약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들을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돈이 얼마나 몰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몰렸을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바로 등극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금의 블랙홀 역할들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서 증시에는 좀 부담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LG화학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시장의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좀 제법 크게 상승을 해줘서 야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자동차가 받쳐주려나 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살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일단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량들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합쳐서 약 140만 대를 넘게 파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거의 150만 대 육박하는 모습들이었는데 현대차와 기아를 합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수치가 미국 시장 내에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 기준으로 판매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고요. 그리고 순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기아 모두 다 20%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사실 이 수치가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 정도 상승했다는 수치는 작년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수치가 2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은 별거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지금 이 자동차 팔기 안 좋은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미국 내에서 10%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일단 좀 크다라고 일단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CES 이제 키노트 행사가 오늘 현대차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한 이제 뭐 로보라이딩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참가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가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공시가 일단 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CES 행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딩 컴퓨팅 파트너사로 이제 그러니까 나온 걸로 봤을 때 클라우딩 컴퓨팅 파트너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컴퓨팅 파트너사가 된 자동차 회사는 GM 그리고 현대차, 폭스바겐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이번에 CES 이슈에서 어떤 식으로 좀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종목의 주가는 못 가거든요. 근데 주가 자체가 현대차와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그 흐름들이 지금 바닥권을 탈피하는 이 기나긴 횡보 국면들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어떠한 재료들이 좀 나와준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이슈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를 볼 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 정도로 좀 중요한 것도 현대차, 기아가 받쳐주느냐, 받쳐주지 못하느냐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가 오늘 시장에서 3.14% 정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강세를 보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2020년 말에 중국에 공업 신식 화부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1년 철강 조강 생산량을 2020년을 넘기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1년 11월까지의 수치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2020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2020년에 생산량들을 넘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것들이 좀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 탄소 감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공장들 다 꺼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탄소 감축은 이제 또 그와 별개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탄소 절감 정책이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 생산 억제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철강 가격들 자체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생기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요. 부정적인 면도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게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부동산 경기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건설을 시작을 하는 착공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좀 중국에서 안 좋아지면서 철강 생산들 자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철강 판매처들이 일단 좀 막히는 구조가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철강주들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내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림픽 이전까지는 뭐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좀 감축을 해라라는 그런 이슈들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장은 또 돌릴 여지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월에 헝다그룹 뭐 이야기는 중국의 건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올림픽에 대한 이슈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때까지도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는지 그리고 올림픽 때가 하나의 좀 변곡점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올림픽 때, 올림픽 이후가 하나의 또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정도로 보고 철강주들은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같은 이슈들이 올림픽 이후에서도 좀 긍정적인 철강 가격들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철강주들은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저평가 받았었던 모습들이 해소되는 국면들로 들어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시가총액 대형주 구간들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했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은 이 철강업종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흐름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조선해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3.14%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수주 얘기가 또 나왔어요. 한국조선해양에서 1조 6,700억 규모의 수주가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수주 레이더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갑자기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뜨죠? 네, 이 수주 레이더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선주들의 수주가 지금 좀 얼마나 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NG선 한 척당 건조 가격이 2억 달러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가격들 자체를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클락스는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이제 파는 가격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 가격들 자체도 올라가고 있어요. 백 값들 자체가. 그리고 LNG 선들이 이번에 4년 만에 2억 달러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도크가 계속해서 차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을 좀 올려받는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LNG 선이 이제 친환경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또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운 시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BDI 지수는 벌크선 운임 지수는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들 자체도 많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국제해사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 규제에 따라서 2030년에 운영하는 모든 선박을 200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라. 그리고 2050년에는 70%까지 줄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조선 수주량들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이 탄소 배출량들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뭐 배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배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예. 뭐 한 2천억,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NG선 같은 경우 2천억씩이나 가고 있고 2억 달러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를 천천히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탄소 배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준들을 좀 충족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됩니다. 이 조선주들 움직임들은. 그리고 조선주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 있는 실적들 자체는 썩 좋지는 않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실적을 여기서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 보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썩 좋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조선은 수주를 하고 나서요 설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설계를 대충 1년 정도 잡거든요.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을 잡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배를 만든다라고 계산을 쉽게 얘기하죠. 10억 달러라고 치고 10년 동안 만든다 치면은 1년에 1억 달러씩 잡는 구조예요. 물론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짓는 배도 없고요. 10억 달러씩 하는 배들도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10억 달러 10년이면은 1년에 1억씩 올라가는 구조로 매출을 잡는데 지금 실적으로 잡히는 것들은 반대로 이야기는 뭐냐? 2년 전 정도에 잡혔던 수주에 의한 실적에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주들이 실적으로 드러나려면은 앞으로 1년, 2년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공정률에 따라서 더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는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 워낙 이때 안 좋았었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관찰은 되죠.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이 실적들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철강주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철강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다. 뭐 물론 이제 베이징 올림픽 이슈도 좀 보고 다 봐야 되지만 일단 관점상에서는 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 있으면은 조선주들 기준에서는 그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후판이라고 하는데 뭐 두께막 되게 두꺼운 것들이 후판인데 이 후판들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2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가정을 할 때 철강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면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조선주들 입장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슈는 있어요. 다만 이 철강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주량들 자체가 계속 늘어나면은 좋겠죠. 근데 수주량을 지금 엄청나게 막 늘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도크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크를 막 늘릴 수는 없으니까 도크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리는 정도의 정책들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할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은 되고는 있거든요. 어찌 됐건 근데 요것들은 좀 흐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선주가 가야 되는 방향성에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제가 대략적으로 좀 한번 말씀 좀 드렸어요. 어쨌건 지금 수주는 일단 많이 받고 있고요. 많이 받고 있고 가격도 올려서 받고 있는 추세고 다만 한 가지 이슈는 그 재료비가 좀 올라갈 가능성들은 있다. 근데 재료비보다 선가 인상이 더 많이 되면 그러니까 신조선가 인상이 더 많이 되면은 괜찮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모습들은 해소될 가능성들은 이거 포스코였네요. 예, 해소될 가능성들은 있다. 그런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순환매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불어넣어 줄지 혹은 시장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혹은 시장의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보험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손해보험사들 해서 DB손해보험, 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어요. 미국의 장기물 국채가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 뭐 채권 운영할 때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올라왔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뭐 좀 세대가 좀 이렇게 있는데 세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긴 하지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병원을 가면 다 그거만큼 또 나가는 거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에서 그 마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거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으로 좀 보험사에서 미끼 상품 같은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다른 뭐 종신보험,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다 취급을 했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레드오션화 돼갔던 것이 이 시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번 14.2% 보험료는 상승을 했고 이것은 가장 최근 4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좀 기대는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손보험을 안 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손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주 소비자한테는 좀 안 좋겠지만 강제되고 있는 상황들로 가면은 이런 보험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도 한번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다 깼어요. 다 깼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뭐 좋게 얘기 드린 적도 없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자리들이 에코프로비엠 이런 자리들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이었거든요. 펄어비스도 이제 이 트렌드 라인들 깨지 말았어야 됐었고 그럼 결국 펄어비스도 잘 봐야 그냥 이런 흐름 정도가 될 거고요. LNF 또 깨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깨졌고 카카오 게임즈 여기도 지금 61선 타고 올라오던 자리인데 여기도 깨졌고 위메이드 61선 깨졌고 코스닥 종목들의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비슷하게 깨졌어요. 다 비슷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아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도는 시장인 거고 근데 그 도는 시장의 속도가 빠를 거고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쫓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주가 좋냐? 대형주들 코스피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아지려는 에너지들을 조금 모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들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위주로 뺐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 가지고 뺐기 때문에 이 빠진 물량들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론가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성격의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 시총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깨졌지만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할 가능성은 지금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복귀를 못 해버리면 다시 박스권 하단 테스트 들어갑니다. 하단 들어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군들도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대형주 군들 그래도 최악은 아닙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한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 시장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저는 좀 금리 인상 호재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드리지만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시장의 컨센은 저부터 한 3월 정도 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3월 정도 전까지에서도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시장 또 3월달 이후 또 골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뭔가 수익이 분명히 내가 사는 종목들 수익이 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시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지금은 시장을 좀 중립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은 마감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